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나폴레옹과 그의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and his ladies.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왜 나폴레옹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 많은 동영상을 찍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시는데, 우선 저는 서양사 전공자입니다. 서양사 현대사 전공자이고, 제가 이 서양사를 전공하게 되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서양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12권짜리 그 책을 읽고 제가 그 서양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양사를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이제 약간 로맨틱한 주제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양념 삼아서 나폴레옹의 그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결혼 문제, 그 politic and 러브 스캔들,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정치와 그 사랑, war and love,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웅들이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랑이 그 나폴레옹 황제에게 약이 됐는가 독이 됐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그런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해보면은 처음부터 나폴레옹은 뭐 청년촌에도 가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한 5,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나 남자에게서 특히 여성들 어떤 여성을 거쳐갔는가가 그 사람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바꿔 말하면 여성도 남자를 만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결혼 전에는 육사 다니고 일을 할 때는 여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정치 개입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암탉을 이러면 집안 망한다, 뭐 나라 망할 때는 여성들이 판을 깼다, 암탉을 이러면 집안 망한다 했었지, 여성이 결정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나라 망했다, 뭐 이런저런 뭐 민비가 어떻고 중국에 또 서태후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양 사람이라서 특별하게 뭐 민주적인 어떤 여성관을 가졌던 거 아니고요. 200년 전에 여성들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고르츠카 출신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들보다도 더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프랑스 역사를 망쳤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앙리 4세, 그 다음에 루이 16세, 말레네 정치가 왜 망가졌느냐? 여성들이 개입해가지고 깽판 되었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들을 철저히 정치를 못하게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여성관이라는 것이, 여성은 역할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된다. 애를 낳는다는 건 노동력 증가 아닙니까? 그죠? 국력의 바로미터가 결혼해서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를 많이 가진 여성은 표창장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0이 안 되죠, 출산율이. 그런데 어쨌든 여성은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섹스 파트너 아닙니까? 남성의 섹스 파트너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그 보수적인 여성관에도 불구하고 그 묘한 그 모순적인 면이 있는 게, 굉장히 그 로맨티스트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책을 읽었냐면, 프랑스 쪽으로는 루소의 저작을 많이 읽었고, 독일 쪽에는 그 무슨, 괴테 있지 않습니까? 뭐, 베르테르 성품, 괴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젊은 베르테르 성품이라는 그 책을 뭐, 가지고 갔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구애를 한다든가, 어떤 자랑을 표현할 때, 꽤 그 연애 편지를 좀 썼다 그래요. 여자들이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편지를 계속 하면은 굉장히 그거 심글 울리면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5명의 운명의 여인들을 좀 소개하자면, 첫 번째 약혼녀 데질의 클라라, 상인의 딸이죠. 두 번째 마리 발레브스카, 또 결혼했던 조세핀, 또 뭐 폴린 퓨레, 또 마리 루이즈, 몽솔롱 부인, 뭐 이런 그런 여자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데질의 클라라나 마리 발레브스카, 조세핀, 마리 루이즈, 이런 여성들은 나폴레옹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데질의 클라라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폴레옹의 첫사랑이면서 약혼녀입니다. 첫 번째 약혼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 1794년 95년간에 한 2년 정도 사귀지 않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은, 마르세이 상인의 딸이고, 그 마르세이가 처음에 프랑스로 고르시카에서 엄마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디에 거처했냐면 아주 가난한 시절에 육사 포병, 군의 포병장교 시절에 마르세이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단칸방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이죠, 형. 바로 우의 형입니다. 우의 형인데, 형이 이제 차남이죠, 나폴레옹이. 형이 이제 결혼을 하겠는데, 마르세이 상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부인의 바로 그 밑에 동생입니다. 아마 처제랍니까? 부인의, 형수의 밑에 밑에 동생과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는 이 약혼녀는 돈이 풍부하지만은 이제 정치나 권력을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천진난만한 성격의 순진무구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결국 나중에 이제 파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파리에 가서 만나면서 파혼을 당한 거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스웨덴의 황후가 되었던 운명의 예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데질레 클라라와 약혼을 했는데 헤어지게 된 그런 이유는, 나폴레옹 툴롱 전투에서 이 전공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그 당시에 그 실권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친동생이죠. 동생은 어떻게 좀 인맥을 좀 알게 돼가지고 툴롱 전투에서 지휘권을 부여받고 거기에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실권자의 밑에 동생이 이제 그걸 후광으로 이제 출세를 했는데, 갑자기 테르메드로 반동을 해서 로베스피에르 이 형제가 두 사람이 다 기로틴에서 처형됐고, 나폴레옹이 갑자기 감옥에서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개월 전 갇혔는데, 밑에 부하 장군들이 뭐 탈옥을 하시오 마라 이래 하다가, 뭐 내가 무슨 혐의가 있느냐, 반역자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려 나오면서 군대의 연줄이라든가 어떤 출세에 대한 그런 그런 욕망이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총재정부입니다.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총재정부가 방대로 가서 발랑군을
진압하라고 했는데도 방대 진출도 거부를 하다가 한 몇 달 뒤에 그 1795년이죠. 이 왕당파들이 방대 반란군하고 방대 왕당파들이 이제 파리 왕당파들하고 결탁을 하면서 파리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굉장히 이 총재 정부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리 시가에 있는 그 포를 갖다가 수습해가지고 병력도 수습해가지고 아주 그 신속하게 이 시가전에서 포를 쏘아대면서 파리 폭동을 진압을 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저 총재 정부의 그 정부죠. 말하자면 미스트리스. 조세핀을 만나가지고 차 한잔 나고 이러는데 조세핀을 만나는 순간에 나폴레옹이 뿅 가버립니다. 그 눈빛에, 눈에 빨리 드러나는 마력적인 눈빛에, 조세핀의 눈빛에 반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데지라와 파혼을 했는데, 이때 그 나폴레옹이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갈 때 자기 약혼 여인 데지레에게 그 98프랑을 빌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못 갚았는데 자신이 조세핀과 결혼을 할 때 금화 98로 옛날 약혼자인 데지라에게 갚았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데지레가 나중에 베르나도트 원수와 결혼해가지고 스웨덴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그 황후로 오래 살면서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 이 데지레가 죽은 침실에서 나폴레옹에게 쓴 편지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데지레가 베르나도트와 결혼했지만 그 그녀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그런 결론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지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남편 베르나도트에서 좀 설명을 한다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군 출신들이 군인들이 원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스타 제너럴 스타 군 장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한 25명의 그 출중한 군지휘관들을 마샬로 임명을 해가지고 수하에 거느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군지휘관 중에 한 명이 베르나도트라는 마샬 원수였습니다. 나이는 나폴레옹보다 6살 많고, 처음에 이 베르나도트는 그 이등병으로 출발했고, 군에서 이미 나폴레옹보다 선배죠. 6년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초기에 라인 전선에서 이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전선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나폴레옹과 만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나폴레옹이 굉장히 1799년에 브루메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를 갖다가 해산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런 그 쿠데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약간 나폴레옹보다는 온건한 그런 스타일로서 1799년 쿠데타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의 최대의 라이벌이 바로 베르나도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라이벌에게, 나폴레옹은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인데 어떻게 연적 비슷하게 데지레와 결혼을 하게 됐냐, 이제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1796년입니다. 베르나도트가 데지레와 첫 번째 만났는데, 데지레가 마르사유에서 나폴레옹이 어떤 여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이 있는 연애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그 시골 처녀가 파티 입장하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당했는데, 마침 그때 베르나도트가 마차에서 내려가 오길래 그 베르나도트의 댄스 파트너지 연인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그 무도회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상당히 그 베르나도트가 그때 만났을 때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지레하고 나폴레옹하고 나이 차이가 한 7년 이상, 7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어쨌든 베르나도트는 대지레에게 반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대지레는 약혼녀를 차버리고 조세핀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대지레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안한 감정이 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부하라든가 이런 잘 나가는 네이라든가 뭐 베르나도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뭐 주노 이런 원수들에게 총각 원수들에게 이 여자를 굉장히 소개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베르나도트하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베르나도트는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는데 울름 전투, 아우슈테리츠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습니다. 1805년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807년입니다.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제때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폴레옹의 분노를 사서 군법회의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질레가 그 소식을 알고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옛날 애인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방면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자, 군법재판에서 풀려난 베르나도트는 자신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을 세우게 됩니다. 1809년이죠. 프로이센의 그 명장인 블루헤르를 체포를 하고 루이벡시를 함락하고 또 바그람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보다 나이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 신중하고 그리고 이 나폴레옹이 이 많은 장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베르나도트 주변에 반 나폴레옹 인사들이 몰리면서 어떤 나폴레옹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어떤 음모, 이런 것에 항상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 베르나도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이 사람을 베르나도트 이 후한거리를 쳐버려야 되는데 왜 치지 못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옛날 애인이었던 데질레에 대한 뭐 동정심이랄까, 막 그런 것 때문에 필차 이렇게 이제 제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은 베르나도트가 덴마크 전역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덴마크 쪽에 가서 싸우면서 거기에 이제 스웨덴 병사들이 왔다가 베르나도트 프랑스 군대에게 잡혔는데 스웨덴 포로들을 베르나도트 군대가 장군이 대우를 아주 후대해 주는가 봐요. 포로들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우를 해줘서 스웨덴 군대가 포로가 다시 스웨덴을 가서 베르나도트를 칭송하고 하니까 스웨덴에서 베르나도트 장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웨덴 자체에서 이제 정변 이런 거 비슷하게 일어나고 이제 칼 5세가 집권하고 늙은 칼 5세가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유럽 각국에 이제 양자를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의 베르나도트 장군을 자신의 양자로 원한다고 나폴레옹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좀 생각하다가 베르나도트가 스웨덴의 황태자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후일 황제가 된다면 프랑스 제국에게 자기에게 또 프랑스 국가에게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황태자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황제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후일 칼 14세입니다. 요한 칼 14세 스웨덴의 황제가 나중에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을
지지했느냐 아니면 반대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1813년입니다. 베르나도트의 스웨덴은 반나폴레옹 전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소위 그 대불동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폴레옹의 의중에 배신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베르나도트로 볼 때는 스웨덴의 국가이익이 우선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대사라는 것이 나폴레옹 반대편에 서는 것이 스웨덴 국가이익에 플러스 되는 것이지, 응? 나폴레옹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르나도트는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813년 베르나도트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이제 참패를 맛본 전투가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인데 거기에서 베르나도트가 대공을 세운 것입니다. 왜? 나폴레옹의 전략 선수를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베르나도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 나폴레옹 전법이라는 게 뻔해요. 왜냐면 브르지니 대제가 한 그 7년 전쟁에서 한 그 전법입니다. 각계격파하는 거죠. 자신의 많은 병력으로 연합군이 한 전장터에 합류하기 전에 재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합류하기 전에 각계격파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폴레옹 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전투라는 건 뭐예요? 연합국이 나폴레옹이 들어오기 전에 병력을 집중을 시키면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르나도트의 선택이라는 것이 자신을 볼 때 또 스웨덴을 볼 때 현명한 선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선택은 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 이 패권 경쟁, 패권 전쟁터로, 패권 전쟁으로 가는 마당에서 중국 공산당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인도태평양 협의체에 합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편으로 가야 됩니까?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을 교훈을 삼아서 선정을 합니다. 무리하게 이끌지 말고, 무리하게 이끌지 않고 선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의회의 조언이죠. 의회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걸 잘 참조 삼아서 선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하지 않고 입헌군주제의 역할을, 입헌군주제의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베르나도트의 요한 칼 14세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몰락했습니까? 군사력으로 막 남의 나라 막 치고 들어간 침략 성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폴레옹 몰락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정을 하면서 오늘날 스웨덴 왕가의 뿌리가 마련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반면 교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여성입니다. 조세핀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만났을 때 과부였습니다. 위도우,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귀족인데 후작, 백작이 아니고 후작이었습니다. 1794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는 귀족이라면 뭔 귀족이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로틴에서 처형이 되고, 길거리에는 뭐 과부가 넘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부가 넘쳐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만났을 때 이미 과부로서 일남일녀를 가지고 있었다. 아들은 외전이고 또 딸은 오르탕스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두 외전과 오르탕스, 조세핀의 자녀들은 나폴레옹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나폴레옹을 따랐다 그래요. 어쨌든 조세핀은 저 총재 정부의 총재인 그 바라사라는 인물의
정부로서 역할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 하도 길거리에 기로틴으로 처형이 되고 난 뒤에 남자들은 처형하고 과부가 길거리에 득실득실한데, 과부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들이 이제 이런저런 권력자들의 뭐 세컨드, 애인 정부로서 이런저런 거기서 기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풍속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조세피는 정계의 광범한 인맥과 연주를 가지게 된 거죠. 파티, 프랑스 파리의 파티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파티가 열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남일녀, 나이 막, 30세 초반이죠. 30세 초반에 어떤, 아주 늘씬한 몸매에다가 관농미를 자랑하고, 또 그 여배우, 프랑스 여성 여배우의 그 아주 빨아들일 것 같은 그 여배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까드리는 드느브라는 여성을 제가 한번 영화관에서 봤는데, 야, 눈빛이 정말 매혹적입니다. 그 눈빛 한번 딱 빨리면은 남자들 그냥 반해버릴 그런 눈빛, 까드리 드느브 같은 눈빛으로 나폴레옹을 팍 빨아들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나가지고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죠? 1년 정도 해서 굉장히 전격전 결혼을 합니다. 블리츠크리그 메리지, 전격전 결혼, 저는 그런 식으로 병깨불 콩뚜까먹치피 그런 결혼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배정을 돼가지고 이 아프리카 산맥을 넘고 이탈리아로 갔는데, 나폴레옹이 얼마나 조세핀을 그리워했느냐, 그 편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를 껴안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나의 정신을 사로잡고 나의 생각은 온통 그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오라 그랬다 그래요. 조세핀을 통해서 아프리카 산맥을 건너서 오라 그랬다 그래요. 물론 조세핀은 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다가 자기가 아낀 부하 장병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쟁에 이제 슬퍼가지고 다시 조세핀에게 편지를 쓰던 이탈리아 원정 시절에 편지를 소개한다면, 아내여, 나는 지금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고통을 당신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 편지 썼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편지들을 지금은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통해서. 그러나 200년 전에 프랑스 우편 직접 말을 타고 병사들이 우체부가 말 타고 연락 장교들이 글로 편지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신을 전달한 연락 장교와 외로웠는지 연락 장교와 또 정을 통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젊은 시절에 조세핀은 홀로 밤을 자기는 어려운 그런 여성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외롭게 자기는 어려운 여성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부정행위가 결국 나폴레옹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그가 1789년부터 1799년 한 1년 정도에 이집트 원정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파리에 조세핀을 두고 갔는데, 그 원정길에 여자들 대동한다는 게 이 부인을 대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기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근데 항우는 자신의 그 우민이라고 전장터로 계속 데리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 작전 치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도 그 조세핀이 어떤 여성과 군 장교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렇다더라, 부정행위 이런 것이 이제 나폴레옹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길에 들어갈 때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나중에 알려진 부르메르 쿠데타라고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 판을 짜야 되겠다는 하나의 쿠데타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고, 둘째는 뭐냐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조세핀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브루메르 쿠데타는 성사를 했는데, 결행을 했는데, 조세핀과의 이혼은 결국은 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있는데, 조세핀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부정을 하니까, 남편 몰래 부정을 하니까, 이혼을 해라. 그렇게 이제 자기 오빠에게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근데 이제 이혼은 결국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이혼한 줄 알고 나폴레옹 집을 갔다 그래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침실에서 아직도 그 침실에서 같이 일어나지 않고 나폴레옹과 조세핀이 누워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건 조세핀이 주특기 눈물 아닙니까? 눈물로 거짓말 해가면서 난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그건 헛소문이다 하면서 이제 입에 발린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여자들 눈물에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같이 살자. 그래. 마땅한 또 대안도 없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말이 그 당시에도 유럽에서도 통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 한 10년이 넘으면서 쫙 장기간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집착한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 자신이 낳은 아들. 조세핀이 데리고 온 일남 일녀 자식들 아들 있죠. 그거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 핏등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황제인데 죽으면은 자신의 핏등이 아들에게 모든 걸 프랑스 제국의 황제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집착을 하게 되는데, 조세핀이 나이가 많은지 불임딱지가 오죠.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우림을 딱지가 되면은 이거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1809년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을 조세핀은 나폴레옹 방 앞에서 울고불고 이혼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나폴레옹의 이혼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나폴레옹이 엘바 센트 헬렌 섬에서 마지막에 이제 1821년이죠. 센트 헬렌 섬에서 죽을 때 세 가지 단어를 남겼는데, 프랑스, 아미, 마지막에 조세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가장 마지막까지 사랑한 여인은 조세핀이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역사가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나폴레옹은 왜 조세핀을 그렇게 못 이제했는가? 그렇게 바람둥이 여자였는데, 아내였는데 왜 그렇게 그 여인을 못 이제했는가? 첫째로는 13년, 나폴레옹의 13년 가장 오랫동안에 같이 있었던 여인이죠. 결혼한 첫 번째 분 13년 있었던, 꽤 많이 있었던 거지. 13년 있었고, 두 번째는 상당히 말하자면 풍만한 욕심에다가 남자를 다루는 그 솜씨가 아주 능수능란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촌티나는 나폴레옹에게, 전쟁터에서만 자란 나폴레옹에게 육체적 쾌락을 제대로, 밤무대에 제대로 쾌락을 가르쳐준 여성이 조세핀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운명의 여인, 마리 발레부스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폴란드 여자입니다. 폴란드 여자. 마리 발레부스카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폴레옹에게 내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조세핀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를 라는 점을 일깨워준 여자다. 즉, 그 말하자면 나폴레옹의 아들을 낳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 여자입니다. 폴란드 여자. 아주 폴란드에서 내노라는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당시 폴란드는 이미 나라가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진 망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폴란드 주권이 완전히 잃어버린 망국의 서름을
서름이 복받친 그런 폴란드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이때 마리 발레브스카는 나폴레옹을 만나기 한 2년 전입니까? 그 18세 정도에 폴란드 귀족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나이가 68세라 그럽니다. 야, 근데 18세 여성과 68세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자가 결혼생활 할 만 나겠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그 왜 했느냐? 어쨌든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부티나는 폴란드 귀족은 자신 집안의 많은 부채를 탕감해 줬다 그래요. 돈이 많았던 것이죠. 돈, 무슨 뭐 정략 결혼 비슷하게 돈이 많았다. 집안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혼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을 만나는 과정에서 폴란드 이 국가가 이제 부활이 되는데 그것이 그 와르샤와 공국입니다. 1807년부터 1815년 동안에 약 한 7, 8년 동안에 폴란드 와르샤와 공국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고 나폴레옹 몰락하면서 나폴레옹 몰락한 1815년에 다시 이제 지도에서 없어지게 된 그 비운의 폴란드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뭐 1812년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길에서 많은 나라에게 군대 징집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폴란드인 병사만 하더라도 10만 명을 착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폴란드 사람들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기대한 것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의 압제에서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주권을 쟁취하려는 그런 희망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밑에서 압제하에서 답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이제 트럼프라든가 미국 쪽에 기대는 그런 심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유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 발레브스카가 나폴레옹을 만난 그때 나이가 20살, 채 20살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806년 12월 달에 이 프로이센을 예나 전투에서 무찌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와르샤바에 나폴레옹 군대가 진입을 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결국 이제 파티 아닙니까? 파티를 여는데 그때 파티에는 뭐 군 장성들이라든가 이런저런 해서 부인들 해가지고 많은 남녀가 이제 군인들도 댄스 파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 좀 풀 겸 그 파티장에서 마리 발레브스카를 가가 거의 70 가까이 된 할아버지하고 춤을 추고 이러하니까 남자는 70 먹은 할아버지고 마리 발레브스카 여성은 막 피어난 한 송이 백합화처럼 백합 한 송이 장미처럼 한 송이처럼 그 이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온 그 파티장의 여성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눈이 둥그러하면서 야, 저 할아버지 복 터졌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딱 보니까 보통 미인이 아니거든요. 반해버렸어요. 물론 그런 파티장을 마련하는 거는 탈레이랑이라든가 프랑스의 밑에 자기 그 집권 그 장군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하는 어레인지가 있었어요. 한번 마리하고 발레브스카하고 나폴레옹하고 이렇게 예정된 미팅에 하나의 그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그녀와 춤을 추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다. 당신을 소유하고 싶다. 아니면 난 잠을 잘 수가 없다. 편지를 씁니다. 연애 편지를. 젊은 베르트 게테의 젊은 베르트의 슬픔에서 배한 로맨틱한 그 레타 그 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 발레브스카는 그 편지를 받았죠. 그건 뭐 예상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남편에게는 폴란드로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왔느냐? 당신의 몸몸 육탄으로 폴란드를 구하라는 특명이 이미 발현됐던 겁니다. 여인에게 구국의 어떤 그 듀티 미션을 맡긴 거예요. 폴란드 귀족들이.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육탄 돌격하라는데 어쩝니까? 간 겁니다. 나폴레옹의 침실에 거의 매일 갔어요. 밤에 매일. 그러면 뭐 프랑스 병사 사이에서는 뭐 마레 발라수스카가 나폴레옹의 애인이 됐다는 소문이 쫙 깔리게 된 거죠. 한 2달, 3달 나폴레옹은 마레 발라수스카와 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신을 알 수가 없죠. 마레 발라수스카가 이 나폴레옹이 1814년 결국은 패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엘바 섬으로 귀양 갔지 않습니까? 엘바 섬에 귀양 갔는데 마레 발라수스카는 결국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들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나폴레옹이 같이 살 거를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의 하고 마리 발레부스카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나중에 어찌 되냐면은 나폴레옹 3세, 그 루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3세 치하에 외무부 장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레 발레부스카.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1815년 센트헬레나 섬으로 완전히 귀양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나폴레옹과 같이 살게 되는 인연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폴레옹의 후야 장군, 제가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애는 놓고, 임신 중독입니다. 임신 중독으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에,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레 발라수스카를 통해서 이제 폴란드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폴란드가 왜 주권을 상실했느냐? 프랑스 혁명기에 걸쳐서 그 전에 뭐 177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73년, 1795년 이런 통해서 프랑스 혁명기 2번,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주변 강대국들이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피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집씩 칼로 잘라가지고 먹듯이 피자 쪼가리 칼로 잘라서 먹듯이 국토를 분할해가지고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들이 강점해서 주권을 없애버립니다. 프랑스 혁명 와중에서 그걸 기회를 노려서 그래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폴란드인들은 국가를 잃어버린 폴란드인들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기대를 했고 그래서 1807년 와르샤와 공국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선에는 마레 발레부스카가 부축해 가지고 1812년 러시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일어났다. 뭐 이런 말도 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몰락이 두 가지인데 몰락이 결정적인 요인이 두 가지였는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침공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12년 모스크바 침공한 것이었는데 모스크바 침공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세 가지죠. 러시아 침공이 1812년 6월 초에 이루어졌는데 러시아의 황제인 알렉산더 1세가 나폴레옹이 제안한 결혼, 알렉산더 황제의 여동생과 자기를 결혼시켜 달라 했는데 러시아의 알렉산더 황제가 거절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위반하고 영국과 밀무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괘씸죄가 걸렸던 것이고 또 세 번째 폴란드를 억압해가지고 폴란드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세 번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발레부스카는 폴란드의 애국자이기 때문에 뭐 침실에서 나폴레옹에게 러시아를 좀 혼 좀 내주시오. 그런 반러시아적인 그런 뭐 꼬드김이랄까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에는 마레 발레부스카의 그 침실 정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리 루이지요.
세컨 와이프, 두 번째 나폴레옹의 아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은 러시아 알렉산더 1세의 동생에게 1세 동생에게 청혼했으나 빠꿀당합니다. 거절당하면서 상당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죠. 그러다가 이제 딸내기랑이 이제 외무장관 외무를 책임진 딸내기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노릇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프란시스 황제의 딸에게 접근합니다. 오스트리아 접근해가지고 거기 딸이 있다. 뭐 딸과 결혼 동맹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슨 뭐 저 삼국시대 때 백제하고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이라 해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백제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입니까? 하고 뭐 백제 그 성왕 그 딸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제 동맹을 형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도 결혼 동맹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영토를 엄청나게 팽창을 해가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해득실이 뭐냐? 오스트리아가 적대 국가였는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의 결혼을 통해서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는 동맹국가가 됐죠. 동맹국가가 됐는데 또 그래가지고 그 마리 루이지는 나폴레옹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나폴레옹 2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프란시스 황제나 그의 딸인 마리 루이지는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마리 루이지는 몸은 나폴레옹에게 줬지만 강제 결혼했으니까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마음을 안 줬다는 얘기.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이 남편에게 마음을 안 준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은 남녀가 결혼하면 몸과 마음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 루이지는 남편 나폴레옹에게 몸은 줬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왜 그럴 수 있냐? 1814년 엘바 섬으로 쫓겨가가지고 귀양 갔을 때, 정상적인 정수관 아내라면 아들을 데리고 그 엘바 섬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 밥도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나폴레옹이 몰라가니까 어디로? 자신 쳐가죠. 저갑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바람 피우는 거죠. 그런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처복 지질도 없는 남자예요. 어떻게 보면 처복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다섯 번째 스타일 부인이 있습니다. 스타일 부인. 스타일 부인이 누구냐? 굉장한 작가예요. 굉장히 작가인데 아주 리버럴 라이터입니다. 리버럴 자유분방한 리버럴 라이터 작가인데 책도 여러 책을 썼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루소의 성격과 저작에 관한 편지라든가 뭐 나폴레옹 일생이라든가 또 그거다 이런저런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스타일 부인은 루이 16세 시절 재무장관이지요. 네케르의 딸입니다. 네케르가 누굽니까? 은행가이면서 중농주의자고 굉장히 명망가고 저술가 아닙니까? 이 글 쓰는 재주가 딸에게 아마 DNA를 이어받게 했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와가지고 갔다가 전승을 거두고 화려하게 컴백했을 때 파리의 스타일 부인이 나폴레옹을 한때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한번 자기 품에 좀 안으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스타일 부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리버럴하고 정치적인 그 인터넷 개입도 심하고 그리고 그 좀 리버럴한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굉장히 막 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급진적인 사상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여성 해방입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상당히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성의 정치 개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있었고 또 이제 스타일 부인이 나중에는 베르나도트죠. 베르나도트. 스타일 부인의 애인이 이제 베르나도트의 영모 사건에 또 개입됐다는
정보도 들려오고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다 해서 파리죠. 파리에서 거주권을 박탈하면서 추방을 하고 나중에는 그 프랑스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달 부인이 유럽 전역을 망명자, 프랑스 쪽으로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 다니면서 이제 반나폴레옹, 지식인 그룹의 반나폴레옹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책도 쓰고 반팔에도 돌리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박해로 반나폴레옹 운동의, 이 중심에 있어요. 지식인하고 작가들 모아가지고 그런 중심에 섰던 그런 임무를 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1815년 오틀루 전투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영국에 투항하려 했다가 영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 정부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나폴레옹의 유배를 결정을 합니다. 죽이진 않고요. 자, 세인트 헬레나 섬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프리카하고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그 정말 고도인데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땅 척박한 곳으로 유배를 시켜서 아주 말려지길 작정을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갔어도 그의 연애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말콤 베이스라고 그 당시에 뭐 나이가 14~15살 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어린애니까 말동무가 된 것이죠. 나폴레옹 옆에 딱 옆에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장난도 치고 이러는데 총독이 어느 날 세인트 헬레나 총독이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나폴레옹이 무슨 일을 하는가 24시간 쫙 관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콤 베시를 무릎에 앉혀놓고 노닥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큰 대형 사고 나겠구만. 그래서 그 부친에게, 말콤 베시의 부친에게 나폴레옹하고 당신 딸이 너무 친하니까 더 이상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영국으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콤 베시는 그 소식을 들은 말콤 베시는 집에 가서 울었다 그래요. 나폴레옹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저 귀중한 외롭지 않은 말친구가 됐는데 총독 때문에 강제로 영국으로 이사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외롭으면 14살짜리 된 그런 어린 천진난면 소녀죠. 소녀와 친근감 있게 말동무가 되면서 살았겠습니까?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영국으로 돌아간 베시가 나폴레옹이 죽고 난 뒤에 이런저런 회고를 남기게 되는데 처음에 나폴레옹을 자기가 만났을 때, 그 어린 시절에 만났을 때 자기는 나폴레옹이 뿔이 달린 괴물인 줄 알았대요. 몬스터. 그건 뭐 영국 언론이 그렇게 아주 과장되게 괴물로 묘사를 한 만화라든가 풍자라든가 사설 논평 그림 풍자 만화 이런 것이 영국 신문에서 도배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걸 보면서 나폴레옹이 무슨 뿔 달린 괴물 착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다정다감한 오빠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을 마지막 잠자리 신용을 들었던 인물로 몽솔롱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나폴레옹 일생에서 이제 그 황제로서 그런 어떤 것은 인생은 끝난 거니까 그렇게 그 중요한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생략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의 러브 스토리에서 교훈은 뭐냐? 교훈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그 권력자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 결혼을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이라든가 출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혼 자체를 이용을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략 결혼이 불행한 케이스가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은 정략 결혼으로서 행복해졌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0 안 되죠. 근데 제가 아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싱글,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안 한 사람들 20대, 30대, 40대 너무나 많은 처녀 총각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저는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참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어려운 것이 스펙, 가문, 돈, 학벌 이런 걸 다 따지자 보면은 정말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못 모를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좀 대충 그렇게 하다가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참 짧은 겁니다. 저도 참 돌이켜 볼 때 그 짧은 인생을 결혼을 못하고 못한다는 것도 불행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어차피 후회하는데 결혼은 어차피 후회하는데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데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런 명언을 누가 남겼어요. 이왕 인생 결혼도 하고 끝내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너무 스펙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돈을 학벌 그 너무 따지면 또 이게 결혼이 연애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청소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남녀 관계는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 남녀 관계라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남녀 관계 육체 관계가 이게 이렇게 뭐 궁합이 맞아야 되는 육체적인 궁합이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녀 관계는 일단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게 지적인 밸런스 지적으로 뭔가 대화가 뜸을 들여야 일이 어우러지는 거 아닙니까? 육체 관계 이전에 정신적으로 뭔가 교감이 돼야 된다. 정신적으로 교감이 돼야지. 그 정신적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화가 지적인 대화 소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것이 육체 관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녀 간의 어떤 지적 공감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출세에 급급해가지고 약혼녀를 버리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신분상승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허걱거리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좀 강했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서둘렀다. 이제 출세라든가 이런 욕망에서 굉장히 조급하게 그냥 한 게 많아요. 나폴레옹 이런 전기를 보면 물론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와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럴수록 침착하게 좀 더 침착하게 좀 생각했으면 어떤 그 실수를 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첫 번째 만난 약혼녀가 데질레 후일 스웨덴 황후가 된 점으로 미뤄볼 때 나폴레옹이 만약에 데질레와 결혼을 했더라면 왜냐면 그 여성이 어쨌든 간에 황후가 될 그런 사주팔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질레와 결혼했으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했을까? 안정적인 결혼 속에서 후사 때문에 조세핀하고 이혼하면서 오스트리아 여자하고 황녀하고 결혼하면서 망가져 버린 거 아닙니까? 뭡니까? 남녀 관계라는 것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면 소통이 안 되고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게 정신적으로 소통 안 되면 외롭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늙은 할아버지 외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군사적인 어떤 승진을 위해서 조세핀에 접근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미 툴룽 전투에서 군사적으로 재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세핀과 결국은 이렇게 결혼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발탁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르시카에선 그 촌에서 온 지방에서 온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몸부림 속에서 그런 결혼이라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한다게 출세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결국 그런 그 조급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어떤 그 불행을 자초한 면이 없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전 War and Love, 그 정치와 어떤 그 사랑과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 인간 생활이, 인간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 애독자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좋은지, 좋으면 좀 구독 좀 꽉 좀 눌러주소. 예? 지금 아주 뭐 조회수가 아직 지금 천이 한 동영상당 1000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속이 타는데, 이 나폴레옹처럼 너무 조급하면, 유튜브 이것도 조급하면 이거 뭐 좋은 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해서 좀 지긋하게 연말까지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지금 바짝바짝 탑니다.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 친구 지인들에게 많이 좀 퍼나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